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무주택자들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무주택자들에게 좀 할 얘기가 있어서 그 책, 요 제목도 영상 제목도 반드시 무주택자만 보세요, 이런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물론 제 말이 뭐 100%다 맞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제 실제 경험한 얘기, 그 다음에 제 생각을 유튜브 상에 밝히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관점도 한번 다시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집값이 오른다기보다는 돈 가치가 떨어진다고 봐요. 제가 그거를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랑, 제 책에도 썼지만 친구랑 이제 컵라면 먹으면서 깨달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짜장면 값이 얼마였는지, 아니면 지금 만 원과 10년 전 만 원의 가치가 어땠는지, 아니면 대학교 때 밥값이 혹시 얼마였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아, 이게 진짜 돈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거구나. 돈 가치가. 이 돈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왜 그러냐면, 우리 이 세계는 그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축통화인 달러는 사실 어떠한 그 실물 자산과 연동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그래도 달러를 찍어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통화량을, 그러니까 통화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과 연동을 시켰었는데, 그게 이제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이제 금과 연동 제도를 이제 끊었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사실은 맘만 먹으면 이제 계속 발행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세계 그 결제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이제 우리나라는 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달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돈이 계속 풀리는 겁니다. 돈이 풀리기 때문에 현재 경제 시스템으로는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이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자, 그렇다고 하면은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전세가 내 자산을 지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3억의 가치와 10년 전에 3억의 가치, 그 다음에 10년 후 3억의 가치는 또 다를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생각했을 때 전세금은 내 자산을 이제 갉아먹고 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누차 강조하는 거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현금을 갖고 있으면 내 가치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 현금을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아니면 실물자산, 요즘 뭐 금값도 많이 올랐는데 이런 실물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 금에 투자하자니 지금 너무 고점이고, 금 같은 경우에 또 실물로 하면 또 부가세가 많이 붙지 않습니까? 부가세가 또 어마어마하게 붙기 때문에 그런 이제 리스크도 있고, 또 이제 분실의 위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투자 리스크에 대한 위험도 있는 거고, 지금 그리고 타이밍상 지금 금에 투자하는 거는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를 또 주식에 투자하자니, 그쵸? 주식 투자에서 잘 되는 경우도 물론 많지만, 이게 또 심리적으로 주식 투자를 또 잘하기가 또 쉽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걸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더 많기 때문에 주식으로도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도 이제 잘 해야 되고, 또 못하면 또 안 되겠죠. 또 이제 잘못 사면 이제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래서 부동산도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부동산은 내가 어쨌든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살 집 한 채는 있어야 되잖아요. 평생. 계속해서 뭐 나이 들어서도 전세 월세로 떠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살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는 심정으로 사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무주택자들은 이제 왜 못 사냐,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무주택자들이 못 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 그죠? 집값이 일본처럼 하락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폭락론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일정 부분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도 감소하고, 그죠? 언젠가 또 폭락하게 되면 그때 사야지,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사고 싶은 집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으로는 도저히 이 집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집과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살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생각.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제가 크게 두 가지 이유에는 특별하게는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돈이 없기 때문에 집을 살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죠? 아까 뭐 두 번째 얘기랑도 좀 약간 비슷한 얘기긴 한데, 이제 아예 돈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이나, 이제 자산을 못 모으신 분들, 이렇게 이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하나씩 원인을 이제 봤으면,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이제 그 대전제가 뭐였죠? 자, 첫 번째. 그래서 대전제가 뭐였죠?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다.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그죠? 유리하다. 네. 그 다음에 이 대전제는 좀 동의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돈 가치가 우리 70년대, 80년대 그 가치랑 지금 가치는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할수록 달러가 풀리면 풀릴수록, 돈이 풀리면 풀릴수록 이게 제 얘기는 이제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는 거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금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지금 저금리에다가 돈이 많이 풀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복지 포퓰리즘으로 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당분간 이제 인플레이션도 계속 될 거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돈을 실물 자산에 이제 해야 되는데, 다시 얘기해서, 근데 이 집을 사자니 이제 두려운 게, 이제 집값이 언제 폭락할지 모른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폭락하고 나서 살래. 왜냐면 지금 너무 비싼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어보니까 집값이 막 이렇게 진짜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던 데는 많이 폭락을 했어요. 실제로 뭐 대형 평수라든가, 그다음에 뭐 강남의 고가 아파트라든가, 또 이제 수도권의 이제 그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또 용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근데 제가 보니까 서울에 있는 뭐 소형 아파트들은, 혹은 지방에 있는 저평가되는 아파트들은 오히려 금융위기 때 이후에 더 오르더라고요. 이거는 한번 과거 데이터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2009년도, 2010년도 보면은 지방에 있는 소형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부산을 시작을 해서 소형 아파트들은 굉장히 오르더라. 그 말은 뭐냐면,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모든 부동산이 다 폭락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좀 저평가된 지역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은,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는 그런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오르더라.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동산이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금융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금융위기가 왔을 때 내가 딱 저 집을 사려고 하더라도, 근데 그럴 기회가 뭐 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안 올 수도.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폭락한다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는 부동산이 있다 해서 그런 부동산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부동산이. 그래서 부동산 폭락할 때를 기다려서 내가 폭락하면은 사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사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뭐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고, 그게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막상 폭락을 하게 되면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온통 그 신문이나 뉴스에 부정적인 전망들이 가득해요. 뭐 우리나라가 뭐 망할 것 같다. 실제로 이제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내가 반값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살 용기가 없고, 내 전세금도 받을까 말까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전세금도 떼일 염려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거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폭락을 하더라도 내가 폭락하면 집 사야지,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 생각은 뭐냐면, 집을 좀 저평가된 데 위주, 그러니까 너무 고평가된 데 위주 말고, 그러니까 무주택이라고 하시면 저평가된 데 위주로 하시면 된다. 그러면 그 무주택자들이 저평가된 데 위주로 하시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청약이에요. 청약. 여러분, 청약. 근데 청약은 가점이 높아야 되죠.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당연히 청약으로 하시는데, 가점이 낮은 분들이 청약을 노리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낮은데도 불구하고.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아도 당첨 가능성이 있는 서울이 아닌 수도권, 외곽, 뭐 이런 식으로 청약을 노리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 집을 못 사는 이유가, 내가
가진 돈이 너무 비싸요. 내가 사고 싶은 건 서울인데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 대출을 아무리 받아도 힘들다는 거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출을 많이 껴서 집을 사는 것도 뭐 능력이 되면 하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저는 그 억지로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집을 이렇게 사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징검다리 전략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살려고 열심히 돈을 모으다 보면은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현재 살 수 있는 수도권 혹은 좀 저평가된 데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한 채만 사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여러 개 되면 두 채를 나눠 사는 거예요. 두 채. 이 두 채를 사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게 만약에 올라주면 이게 같이 올라주기 때문에 내가 이 두 채를 팔아서 내가 진짜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갈아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나요? 자, 다시. 자, 그래서 아파트를 내가 원하는 지역에 돈이 너무 비싸서 못 사면 징검다리 전략을 써서 징검다리 다른 데를 먼저 사고, 이거를 한 채나 두 채를 사서 요게 올라주면은 이거를 팔아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사는 전략으로, 네, 저평가된 아파트를 사서 사는 전략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이거를 꼭 그 동시에 살 필요는 없고, 이거를 약간 시차를 두고 해도 또 그 세금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비조정적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주가 아니라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2년짜리 그 아파트를 사고요. 1년 이후에 또 다른 아파트를 사면은 이 1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게 또 비과세 되고,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을 이용해서 이것도 비과세를 돼서 세금 안 내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같이 오르게 되면 이게 좀 올라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이게 가치가 올라주면 그 올라준 것만큼 내가 사고 싶었던 아파트가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 무주택인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무주택이신 분들은 가점이 높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네, 당연히 청약을 노리시는 전략이 맞아요. 집을 사시면 안 되고 이런 분들은. 하지만 가점이 낮은 분들은 청약만 기다릴 건 아니라 지금 현재 수도권에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면 요거를 뭐 두 채를 사거나, 레버리지 일으키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적은 돈으로도. 그렇게 해서 요 전략을 해서 요 격차를, 내가 원래 사고 싶은 아파트 격차를 줄여서 나중에 요거를 팔아서 이제 내가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에 사는 전략. 실제로 제가 한 2년 전에 이런 비슷한 영상을 그 40대 건물주 대기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저한테 상담을 받으셨던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이제 1억 정도밖에 없으셨어요. 순자산이.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잘 짜서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2, 3년 후에는 다시 이제 서울로 올 수 있는 자금이 마련이 되셨거든요. 그것만 해도 한 7억 정도? 7억 정도의 자금이 이제 확 불어나신 거예요. 순자산 1억에서 7억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내가 1억밖에 없었지만, 2년 전에 1억밖에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그 징검다리 전략을 쓰면은 순자산이 확 불어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서울로, 내가 원하는 서울로 입성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2년 전에도 현실적으로 1억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좀 드렸고, 시차를 이용한 징검다리 전략을 활용해서 실제로 이제 뭐 한 2, 3년 후에는 2, 3년 후나 뭐 빠르면 그쵸, 빠르면 2, 3년 후, 혹은 이제 좀 늦어지면 한 5년 정도, 3, 4년 후면은 서울로 이제 입성할 수 있게끔 그런 전략이 가능했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무작정 집값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를 지금 시도하고, 또 뭔가를 시도해서 내 자산을 일단 불려서 내가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의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무주택자 중에서 세 번째는 정말 돈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은 종잣돈을 모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종잣돈 모을 때는 정말 독하게 종잣돈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예전 그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예전에 그 김밥 천국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매달 김밥 천국으로 끼니를 때운 적도 많았고, 구두도 뭐 한 2년 정도 신은 적도 있었고, 한 구두만. 굉장히 이제 20대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20대 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종잣돈을 좀 빡세게 모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종잣돈을 좀 빡세게 모으셔야 돼요. 그 종잣돈은,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종잣돈은 얼마여야 되냐면, 제가 볼 때는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4, 5천 정도? 하지만 오피스텔 아니면 아파트로 투자하시겠다고 하면 한 1억 정도, 한 8천에서 1억 정도는 모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징검다리 전략을 쓰면은 충분히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오다 보면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살 수 있습니다. 당장 살 수는 없지만 시간이 가고 내가 전략을 잘 짜고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가능해요.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가능하고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한 1억 정도의 자금이 모아지면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그 자금을 가지고 아까처럼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전세를 안고 사거나, 네, 혹은 대출을 일으켜서 사거나, 이런 식으로 징검다리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전략, 네, 이런 전략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포기해서 내가 어차피 집값이 너무 비싸서 포기해서 못 사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돈을 다 뭐 여행 가는 데 쓰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사는 데 쓰거나, 아니면 뭐 고급 시계를 사는 데 쓰거나, 이렇게 명품을 사는 데 쓰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본인 만족을 위해서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하지만 이게 인생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내 집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내 집 한 칸은 최소한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 좀 여유가 되면 그때 사도 늦지 않다. 왜냐면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젊을 때 조금 빡세게 이렇게 좀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 놓으면 그게 또 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무주택자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또 하나 또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보면은 지금 폭락을 할 거라는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사람들 말을 들어서 집을 안 사는 것보다는, 제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런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누구 말이 맞는지, 그 다음에 제 그 과거 영상들도 다 있으니까, 유튜브에 가장 좋은 게 과거 영상이 다 있어요. 제가 1년 전, 2년 전에 찍었던 영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 과연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네,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저기는 바로 요새 유행하는 뒷광고입니다, 여러분. 뒷광고. 네, 저 책들은 제가 쓴 책입니다. 네, 그래서 뒷광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